지구를 넘어 우주를 탐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를 만나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항성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이를 탐구하였으며 여기에 있을지 모르는 행성들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 안에 생명체들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번 탄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론이 될 수 있는 외계 생명체 탐사 이번 시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H2O지요. 태양계의 경우에서 보면 지구보다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것이 수증기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먼 지역에서는 얼음의 상태로 존재하죠. 두 지역 모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별 주위 궤도 영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옛날 미국 동화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자, 물은 비열이 커서 열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녹이는 용매의 역할도 하죠.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를 S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심별의 에너지, 광도와 중심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를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들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 지구와 10배 거리에 있는 어떤 행성의 S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구로부터 10배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전달되는 면적이 있겠죠? 태양을 둘러싸고 있고 반지름이 R인 구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의 표면적 모두에 태양빛이 전달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10배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태양빛이 전달되는 면적은 100배가 되겠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100분의 1이 됩니다. 100배의 면적에 똑같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단위 면적은 100분의 1밖에 받지 못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거리에서 지구와 같은 에너지 S가 나오기 위해서는 중심별의 광도가 태양의 100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구의 10배의 거리가 생명 가능 지대가 되려면 중심별의 광도는 100배가 되어야 하죠. 일반화시켜보면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 태양에 10,000배의 별이 있다면 생명 가능 지대는 태양 지구 사이 거리의 100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광도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말 대신에 온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아래에 써봤습니다. R이라고 하는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L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또는 T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중심별이 밝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평균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의 그 범위는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계열성인 경우 별의 밝기는 질량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0.5에서 1, 2로 갈수록 별의 질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크기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은 표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0.5 태양 질량인 별의 경우 색깔이 붉은 빛을 띠며 이 태양 질량인 경우 색깔이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주계열성에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옆에 보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 여기에 생명 가능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폭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또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로축의 규모, 스케일이 일반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일반적인 거리 개념인지 로그 규모인지를 잘 파악하셔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중심별의 밝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주계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별의 밝기 대신 별의 질량,
별의 크기, 별의 표면 온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었죠. 옛날부터 재작년까지는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문제, 중심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주계열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능에서 주계열성이 아니라 광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지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의 내신에서는 주계열성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중심별의 밝기, 별의 질량, 별의 크기,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한 함수라는 점,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중심별이 밝을수록 멀어지며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넓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특히 가로축은 중심별과의 거리로 나타내며 그 단위는 AU, Astrological Unit이라고 씁니다. 천문 단위라고 하며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를 1AU로 두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가로축이 일반적인 거리 규모인지 거리에 대한 로그 규모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도 갑자기 생명 가능지대 그 폭이 넓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좁아지는 영역도 존재했었죠. 바로 이것은 가로축의 규모가 로그 규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심별에서 가까우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멀면 너무 차갑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 범위, 바로 여기가 생명 가능지대이고 여기에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주계열성에 약 50억 년 정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반지름은 점점 커지고 있고 예전보다 표면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밝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밝기, 광도 역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의 위치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는 더 먼 곳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 폭은 넓어지게 되겠죠. 한 20억 년 정도 지나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는 더 먼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구에 있는 물은 수증기로 증발하게 됩니다. 수증기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였었죠. 이것이 기권에 많이 유입되면 온실효과는 더욱 빠르게, 더욱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을 탈주 온실 효과라고 하며 온실 효과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금성처럼 굉장히 표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만들어지겠지요. 참고로 금성의 표면 온도는 영상 490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의 생명 가능지대, 그리고 12억 5천만 년 후에 생명 가능지대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목성, 토성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살 방법을 궁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고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계 생명체라고 하면 우리와 같은 탄소 중심으로 결합된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유기체가 활동하기 위해서,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이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물이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이 물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중심별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수증기로, 너무 멀면 얼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중심별 주위 영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니다. 행성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받는 에너지를 플럭스라고 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만약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2배가 되면 플럭스는 4분의 1이 됩니다. 만약 거리가 100배 멀어지면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100분의 1의 에너지만 받는다고 할 수 있죠. 밝기를 L, 그리고 중심별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밝기와 거리 사이의 관계는 밝기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관계가 됩니다. 광도식에 의해 L 대신에 T의 4제곱을 넣어주게 되면 거리는 표면 온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됩니다. 아까 했었죠? 이를 정리해보면 중심별이 밝을수록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평균 거리는 멀어지고 그 범위는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가능지대와 관련된 그래프 문제가 출제될 때 도표의 세로축은 중심별의 밝기로 나옵니다.
만약 문제에서 중심별이 주계열성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세로축은 밝기 대신 항성의 질량, 크기, 표면온도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도표의 가로축은 중심별까지의 거리로 단위는 AU, 천문 단위를 사용합니다.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 평균 거리인데 가로축이 로그 단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별의 질량이 커질 때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줄어든다면 가로축이 일반 단위인지 로그 단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주계열에 있는 동안 밝기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와 생명 가능 지대는 어떻게 될까요? 밝기가 증가하므로 지구의 온도는 증가하고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물은 증발하여 수증기로 되고 온실 효과에 의해 금성처럼 온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구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별들과 중심별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먼저 중심별의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행성에서 생명체가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중심별이 O형인 별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빨리 진화해서 폭발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K형 별이나 M형 별은 적합할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K형 별에서는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M형 별은 오히려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 M형 별은 중심별이 충분히 생명체가 진화할 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작은 별입니다. 질량이 작은 별이다 보니까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죠. 생명 가능 지대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중심별의 인력에 의해서 행성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성의 한쪽 면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달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은 현재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져 한쪽 면만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자, 만약에 행성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쪽 면은 계속해서 낮, 한쪽 면은 계속해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등 생명체가 발생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외부 천체의 영향에 취약한 상황이죠. 자, 만약 외부 천체가 쓱 지나가게 돼서 행성의 공전 궤도를 조금이라도 교란시킨다면 생명 가능 지대에서 이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별은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멸종되어 버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성풍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죠? 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성에 대기층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해서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하더라도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즉, 중심별의 수명도 적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현을 태양풍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 가지 하전 입자, 그러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끊임없이 지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생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죠. 벤 앨런 대라고 하는 지구 자기장의 배리어,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 자기장과 태양풍에 부딪힌 흔적은 극지방에서 오로라라는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고등 생명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자, 현재까지 관측된 것 중에 가장 태양계와 비슷한 항성계로 알려져 있는 케플러 452b 행성계가 있습니다. 자, 케플러 452b 여기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암석 행성이고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별의 타입도 태양과 굉장히 유사하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가 지속된다면 행성 케플러 452b에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측을 시작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여부가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체가 고등 생명체가 진화하기에 충분한 중심별의 질량과 수명을 가지고 있죠. 적절한 나이까지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공전궤도 이심률입니다. 이심률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타원 궤도를 도는지 그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였었죠.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은 현재 0.017로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달 같은 경우도 일교차가 거의 300도에 다다랐었죠. 지구의 연교차, 일교차는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자, 네 번째, 자전축이 경사져 있다는 것이죠. 자전축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은 여름과 겨울에 계절이 생깁니다. 계절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 수 있고 생명체들의 내성이 생기며 이것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달은 행성들의 위성과 비교해 봤을 때 달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위성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을 잡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석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갯벌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생명체를 다양화할 수 있죠. 자전축을 잡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체들이 쉽게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핵이 대류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이죠? 이러한 외핵이 대류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주로부터 오는 태양풍 등의 우주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구는 고등 생명체, 여러분들과 같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를 예로 들어봤을 때 지구에는 물과 오존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계에서 봤을 때 물, 오존에 대한 상대적인 전자기파 파장이 흡수선이 나타날 수 있죠. 자, 두 번째, 광합성을 일으키는 식물들이 있죠. 이 식물들은 푸른색과 붉은색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적외선을 잘 반사시키지요. 그래서 적외선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이것을 많이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오존의 흡수선, 그리고 적외선의 반사율을 보고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구는 오랜 기간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죠. 최선의 개체는 아니나 지능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체가 나타나려면 중심별이 이런 무수한 진화를 거치는 만큼의 시간 동안 주기혈성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형별에서는 어렵고 태양과 같은 G형별이 생명체 탄생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K형별이나 M형별에서는 왜 고등 생명체가 탄생하기 어려울까요? 이러한 별들은 질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죠. 그러면 중심별의 인력에 의해 행성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지는 동주기 자전이 일어납니다. 마치 달처럼 말이죠. 달이 한쪽 면만 가열돼서 무한한 낮과 무한한 밤을 가지듯 행성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다면 생명체 발생이 어려워지겠죠. 또한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좁아지죠. 그래서 외부 천체가 행성에 영향을 미치면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를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성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행성 대기층이 쉽게 날아가므로 생명체 발생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질량이 작은 별에서 고등 생명체가 발생하기는 어렵지요. 지구에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별의 질량과 수명이 진화에 충분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또한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아 원에 가까운 공전궤도를 가지고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자전축 경사가 있어 계절 변화가 생겨 다양한 생명체가 번성하지요. 그리고 유달리 큰 위성인 달이 존재하여 해안가에 갯벌이 형성되어 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구 자전축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체 상태인 외핵의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우주선을 차단해 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주계열성 A, B, C를 각각 원궤도로 공전하는 행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색깔이 칠해진 것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자, A, B, C의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 거리를 봤더니 A, B, C의 질량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의 질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기 역시 B, A, C 순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생명 가능지대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니은이 D급보다 높다. 자, 니은은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죠. 디귿은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니은이 D급보다 높습니다. 디귿,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A, B, C 중 C가 가장 넓다. 자, C의 중심별의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질량도 가장 작았죠?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가장 좁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림은 주계열성 S의 생명 가능지대를, 표는 S를 원궤도로 공전하는 행성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생명 가능지대 가운데 해당하는 면이지요. 자, 행성 A를 보겠습니다. 기억으로부터 최단 거리가 0.02AU지요. 그리고 여기서 받는 복사 에너지, 이것을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0.0이면 여기 또는 여기에 위치하겠죠? 두 지역 모두 생명 가능지대입니다. 자, 그러므로 행성 A는 생명 가능지대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B 보겠습니다. 자, B는 기억으로부터 최단 거리가 0.1AU입니다. 자, 그런데 단위시간 단위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는 행성 A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는 행성 A보다 바깥쪽에 위치한 행성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바깥쪽인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행성 B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행성 C 보겠습니다. 최단 거리는 0.13AU이고 단위시간, 단위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는 9.68로 큽니다. 크다는 것은 중심별과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가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A, B, C의 위치가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 광도는 태양보다 S가 작다. 자, S로부터 생명 가능지대 중심까지의 거리는 0.18AU입니다. 태양은 1AU지요. 그래서 기억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니은. 스몰 a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죠. 디귿.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B보다 C가 높다. B는 생명 가능지대 바깥에 위치한 행성, C는 안쪽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그러므로 표면 온도는 C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행성이 주계열성인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와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B와 C만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A와 B의 반지름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단 행성은 흑체라고 했습니다. 흑체는 받은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 가상의 물체죠. 블랙바디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기억의 설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보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행성이 복사 평형을 이룰 때 표면 온도는 A가 B의 루트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트 2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기를 수록한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를 보면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가 지구의 4배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A라는 행성은 B랑 반지름이 똑같은데 에너지를 4배 더 받았습니다. 그렇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받는 에너지가 4배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에서도 4배의 에너지를 받은 겁니다. 자, 기존에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B에서
B의 행성에서 나오는 밝기, 광도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행성에서 나오는 밝기는 얼마가 될까요? 흑체라고 했으니까 4배 흡수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광도 4L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L이 어떻게 보면은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써보면 R의 제곱 시그마 거지같이 써졌네요. T A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얘도 똑같이 써주면 4 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 B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는 같고 시그마도 같고, 그러면 TA의 4제곱이 결국은 4라는 얘기입니다. 자, T의 4제곱이 4라면 T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A의 표면 온도는 B보다 루트 2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의 설명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공전궤도 반지름은 B가 C보다 작다. 자, B와 C는 모두 생명 가능지대입니다. 그런데 C의 중심별이 표면 온도가 낮죠? 더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C가 더 가까울 수 있죠. 따라서 니은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자, 디귿. A의 중심별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면 A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할 수 있다. 자, A는 태양 정도 별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별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면 어디까지 진화하느냐? 여기까지 커집니다. 지구 거리까지 커집니다. 그러면 A는 어떨까요? 중심별에 먹힌 상태죠?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가 아니라 그냥 먹혀서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흑체라는 개념을 알고 항성뿐만 아니라 행성에서도 또 이를 적용시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단원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학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